기원전 5세기 헬라스 세계를 양분했던 해양제국 아테네와 육군 강국 스파르타는 무려 27년에 걸친 패권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거대한 충돌은 서양 문명사의 결정적인 변곡점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참혹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태어난 한 권의 책,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가 어떻게 인류 지성사에 지울 수 없는 이정표를 세웠는지 그 역사학적이고 정치철학적인 유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테네의 장군으로 전쟁에 참전했던 투키디데스는 암피폴리스 전투에서 패배한 책임을 지고 조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정치적 유배기간이 그를 불멸의 역사가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저작은 단순히 과거를 연대기적으로 나열한 기록이 아닙니다. 국가 이성의 본질, 권력 정치의 잔혹한 역학, 대중민주주의의 취약성, 그리고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 본성의 밑바닥을 해부한 서양 문명사 최초의 정치과학 보고서였습니다.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직접 참전한 당사자였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장군으로 활약했지만 암피폴리스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추방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정치적 유배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양쪽 진영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했고 그 시간을 통해 위대한 정치과학 보고서를 완성해냈습니다. 암피폴리스에서의 뼈아픈 패배는 역설적이게도 그를 불멸의 역사가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 전장에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권력 정치의 잔혹한 역학을 이토록 냉철하게 분석한 책을 결코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인간의 정치적 좌절이 서양 문명사 최초의 보고서를 탄생시킨 셈입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투키디데스가 역사를 다루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혁신했는지 그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투키디데스의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는 과거를 다루는 목적과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집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술이 대중의 일시적인 흥미를 끌거나 순간의 갈채를 받기 위한 낭독용 에세이가 아니라 영원한 소유물로서 기록된 것이라고 웅장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신들의 개입과 과장된 영웅주의, 운명론적 비애로 청중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던 호메로스류의 서사시 전통과의 명백한 결별 통보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미래에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는 확고한 전제 위에서 역사를 과학적 예측과 대응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투키디데스의 실증주의는 철저한 인본주의와 유물론적 인과관계에 기반합니다. 그가 이룬 두 가지 혁신을 보겠습니다. 첫째, 초자연적 원인의 배제입니다. 초기 그리스 문헌에서 인간의 운명은 델포이의 신탁이나 올림포스 신들의 변덕에 좌우되는 것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투키디데스는 신탁과 신들의 개입, 아폴론 신의 징벌 같은 미신적 해석을 의도적이고 철저하게 벗겨냈습니다. 둘째, 병리학적 분석의 적용입니다. 기원전 430년 아테네를 덮친 끔찍한 전염병을 두고 당대인들은 스파르타를 돕는 아폴론 신의 징벌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투키디데스는 그런 형이상학적 해석을 일절 배제했습니다. 대신 질병의 발현 증상, 전염의 물리적 경로, 그리고 그 공포가 어떻게 사회 규범과 법 질서를 무너뜨렸는지를 히포크라테스 의학파의 버금가는 임상적 시선으로 건조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역사적 사건을 추상적 운명이 아니라 두려움과 명예와 이익이라는 행위자의 동기 그리고 물질적 권력 구조의 필연적 결과로 환원시켜 철저히 세속화되고 과학적인 접근을 취했습니다. 투키디데스 텍스트에서 가장 극적이면서도 논쟁적인 부분은 주요 변곡점마다 등장하는 정치가와 외교관들의 연설문입니다. 투키디데스 본인은 연설의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솔직히 인정하면서 실제로 행해진 연설의 전체적인 요지를 최대한 밀접하게 고수하되 각 상황에서 연설자가 마땅히 해야 했을 법한 말을 기록했다고 자신의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 원칙의 모호성 때문에 현대학계는 둘로 나뉩니다. 도널드 케이건 같은 전통주의 학자들은 투키디데스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연설문을 순수 창작으로 간주하면 그가 묘사한 군사기동과 여타 사건의 신빙성마저 연쇄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드먼을 비롯한
문학적 수사학적 접근의 학자들은 전체적 요지란 한두 문장으로 요약되는 핵심 입장에 불과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교한 논리와 수사적 비유, 극적인 대비는 전적으로 투키디데스의 지적 창작물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이 연설문들이 단순한 소설적 허구가 아니라 당대 행위자들이 직면한 전략적 선택지와 국가 간 이해 충돌, 권력의 본질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고도의 분석적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입니다.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와 과학적 역사의 아버지 투키디데스의 차이는 단순한 서술 스타일을 넘어 지식과 과거를 대하는 근본 철학의 차이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관심 영역에서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을 중심으로 지리와 풍습, 인류학, 이방 문화사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보편사를 추구했습니다. 반면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단일 사건의 군사 정치 외교 전략에 집중한 미시적이고 분석적인 정치사를 썼습니다. 원인론에서 헤로도토스에게는 신탁과 신의 질투, 운명, 영웅의 일화 같은 형이상학적 도덕적 서사가 일부 섞여 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인간 본성과 권력 구조, 국가 이익, 지정학적 요소에 따른 철저히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인과율만을 적용했습니다. 사료 수집에서 헤로도토스는 소문과 전설, 전승되는 이야기를 여과 없이 수집해 상충하는 여러 관점을 독자에게 나열했습니다. 반면 투키디데스는 목격자 증언을 엄격히 교차 검증한 뒤 자신의 판단으로 정제한 단일한 진실만을 서술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문화적 다양성을 포착한 문화사가였다면 투키디데스는 권력 정치의 메커니즘을 해부한 환원주의적 정치과학자에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투키디데스가 현대 국제 정치학과 전략 사상에 어떤 묵직한 파급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국제 정치학계에서 투키디데스는 모든 현실주의 이론의 철학적 기원이자 시조로 추앙받습니다. 상위의 중앙 권력이 부재한 무정부 상태의 국제체제 속에서 국가는 오직 자신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권력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구조적 현실주의의 핵심 전제가 모두 그의 텍스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이데올로기나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물리적 힘의 배분 논리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보았고, 이로써 한스 모겐소와 케네스 월츠로 이어지는 고전적 구조적 현실주의 계보의 출발점을 열었습니다. 아테네 사절단이 자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변호하며 내세운 두려움과 명예와 이익이라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동기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은 수천 년을 초월하여 국가 행위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저작은 전술교리를 넘어 국가의 대전략과 민군 관계를 다루는 서방 최고의 군사교육기관의 필독서입니다. 미국 해군대학의 전략 및 정책과정은 1970년대 스탠스필드 터너 제독이 커리큘럼을 전면 개편하면서 투키디데스를 학문의 초석으로 삼았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전쟁의 기원과 교전국의 정치적 목표 충돌, 해양 세력인 아테네와 육군 세력인 스파르타 간의 비대칭 전쟁, 동맹연합 전쟁의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의 종결이 얼마나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인지를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이 책은 초급 장교를 전술가에서 전략적 사상가로 성장시키는 교량 역할을 합니다. 만티네아 전투에서 스파르타가 거둔 대승처럼 단기적인 전술적 승리가 반드시 전략적 우위나 전쟁의 승리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국내 정치의 영향력, 정보의 오판, 자원 배분 같은 정책과 전략의 일치성을 강조하는데 투키디데스만큼 입체적인 텍스트는 없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글로벌 외교안보 담론에서 투키디데스를 가장 널리 호출한 것은 하버드 대학교 벨퍼 센터의 그레이엄 앨리슨이 주도한 프로젝트입니다. 앨리슨은 전쟁의 가장 참되고 근본적인 원인을 아테네의 권력 성장과 그로 인해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으로 진단한 투키디데스의 통찰을 빌려 오늘날 미국과 중국 간의 구조적 패권 경쟁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 위험을 투키디데스 함정이라 명명했습니다. 신흥 부상국과 기존 패권국의 권력이 맞부딪힐 때 구조적 위협이 양국을 오판과 군사적 충돌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앨리슨의 연구팀은 1500년 이후 세계사에서
신흥 부상국이 기존 지배 패권국을 위협한 16건의 권력전이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12건, 즉 75%가 참혹한 전쟁으로 귀결되었고 단 4건만이 전쟁을 회피했습니다. 전쟁으로 치달은 사례에는 16세기 프랑스와 스페인의 충돌, 17세기 네덜란드 공화국과 잉글랜드의 대결, 19세기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전쟁, 그리고 20세기 초 대영 제국과 독일 제국이 맞붙은 제1차 세계대전, 미국과 일본 제국이 충돌한 태평양 전쟁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사례로는 20세기 초 대영 제국에서 미국으로의 권력전이, 그리고 냉전 종식으로 귀결된 미국과 소련의 경쟁이 꼽힙니다. 물론 일부 역사가와 정치학자는 이 이론을 비판합니다. 투키디데스 본인은 전쟁을 결정론적 필연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동맹의 상호작용과 지도자들의 감정적 격동, 외교적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상황이 통제 불능에 빠졌음을 서술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존 패권국의 두려움과 신흥국의 명예욕이 맞부딪히는 구조적 위협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분석하는 데 있어 투키디데스의 이름은 여전히 결정적인 권위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투키디데스가 후대 역사가와 철학자들에게 어떻게 계승되고 수용되었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투키디데스가 개척한 인간 본성에 기반한 냉혹한 역사 분석은 후대 서양 사상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두 인물을 보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역사가 리비우스는 로마의 흥망성쇠를 기록하면서 투키디데스 특유의 연설문 삽입 방식을 차용해 정치적 도덕성과 공화국의 가치를 서술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초월적 도덕이나 종교적 이상을 배제하고 오직 권력의 획득과 유지라는 현실주의적 메커니즘을 해부함으로써 투키디데스의 정신적 후계자를 자처했습니다. 근대 국가주권론의 기틀을 완성한 토마스 홉스와 투키디데스의 연결고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홉스가 자신의 이름으로 펴낸 최초의 저작은 철학서가 아니라 1628년에 출간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영역본이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왕당파와 의회파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 찰스 1세에 대항하는 권리청원이 제출되는 등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홉스는 서문에서 투키디데스를 지금까지 글을 쓴 가장 정치적인 역사가라고 극찬하며 민주주의의 변덕스러움과 선동가들이 국가를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를 영국 지식인들에게 경고하고자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특히 투키디데스가 묘사한 코르키라 내전은 홉스의 주저 리바이어던의 사상적 모태가 되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코르키라의 극단적 이념 갈등이 법과 도덕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탐욕과 복수심을 통제 불능 상태로 풀어놓았으며 심지어 언어의 의미마저 타락시켰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처참한 무정부적 내전 상태는 홉스가 규정한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자연 상태의 완벽한 실증적 원형이 되었습니다. 홉스는 이 참상을 극복하려면 모든 개인이 권리를 양도하여 절대적 권력을 지닌 단일 주권자를 세워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덧붙여 투키디데스의 서사는 현대 대중문화에서도 끊임없이 차용됩니다. 강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겪어야만 하는 고통을 감내한다는 멜로스 회담의 명제는 정치 스릴러와 제국주의를 다룬 문학의 단골 소재이며 우주를 배경으로 한 공상과학 작품이나 대규모 전략 게임들도 두 거대 세력의 이데올로기적 충돌과 대리전, 도덕 규범의 붕괴를 핵심 기제로 사용하며 투키디데스가 간파한 인간 본성의 어두운 심연을 재현해냅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투키디데스의 저작 전반을 관통하는 인간 본성과 권력에 대한 핵심 통찰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권력과 국가 행동의 동기입니다. 첫째, 전쟁의 심층적 원인은 권력 전이와 두려움입니다.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든 가장 참되고 근본적인 원인은 아테네의 권력 성장과 이것이 스파르타에 심어준 두려움이었습니다. 피상적인 외교 충돌의 이면에 숨은 구조적 스트레스를 꿰뚫은 통찰입니다. 오늘날 미중 패권 경쟁에서도 중국의 눈부신 부상 자체가 기존 패권국 미국에게 근원적 공포를 유발하며 이는 군비 경쟁과 경제 제재, 기술 패권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행동의 세 가지 원초적 동기입니다. 아테네는 제국을 통치하면서 인간의 가장 강력한 동기인 두려움, 명예, 이익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원과 기술을 독점하려는 이익,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려는 민족주의적 명예, 안보 위협에 대응하려는 두려움. 이 세 가지는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글로벌 무역 분쟁과 지정학적 위기를 추동하는 변하지 않는 삼원색입니다. 셋째, 도덕과 권력의 냉혹한 함수관계입니다. 멜로스 회담에서 아테네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정의란 권력이 대등할 때나 논의되는 것이지 현실 세계에서 강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겪어야만 하는 고통을 묵묵히 감내할 뿐이라고. 이는 국제법과 도덕의 무기력함을 폭로하는 가장 잔혹한 정치 현실주의 명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강대국의 일방적 영토 병합, 글로벌 공급망의 무기화 사례에서 보듯 상위의 강제력이 없는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힘의 우위는 종종 규범과 도덕적 명분을 압도합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증명하는 텍스트입니다. 넷째, 이념 극단화와 내전의 파괴성입니다. 투키디데스는 내전을 난폭한 교사이자 거친 주인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일상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던 조건들을 앗아감으로써 대중의 마음을 그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의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경제적 극단화와 사회 안전망의 붕괴, 정치적 양극화가 어떻게 시민의 이성과 도덕성을 마비시키는지를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다섯째, 전쟁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토대입니다. 자본의 축적이 전쟁을 유지하는 힘이며 전쟁은 강요된 기여가 아니라 남아도는 부에 의해 지탱된다는 통찰입니다. 군사력의 본질이 궁극적으로 경제력에 있음을 꿰뚫은 것입니다. 아테네의 페리클레스가 막강한 제해권과 델로스 동맹의 무역망에서 나오는 자본을 스파르타의 육군력에 맞서는 비대칭 무기로 삼았듯 현대의 금융 제재와 수출 통제, 기축통합 패권 같은 지경학적 현상은 전쟁의 양상이 군사력에서 경제력으로 이동했어도 그 본질은 같음을 입증합니다. 여섯째, 대중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취약성입니다. 투키디데스는 페리클레스 시대는 명목상 민주주의였으나 실제로는 제1인자의 지배였고 그의 후계자들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1인자가 되려고 대중의 변덕에 국가 정책을 넘겨버렸다고 진단합니다. 뛰어난 식견을 지닌 지도자가 부재할 때 포퓰리즘 정치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내부에서 파괴하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더해 투키디데스는 희망이라는 위험한 위로자를 경계했습니다. 모든 것을 건 자가 희망에만 의존할 때는 파멸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지는 담대함을 낳고 지식은 주저함을 낳는다고 하면서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토론을 거친 뒤 따르는 과감한 실행력의 결합이야말로 자유사회의 진정한 경쟁력이라 설파했습니다. 나아가 적의 계획이 훌륭하다는 가정 위에서 대비책을 세워야 하며 적의 실수를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철저한 준비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는 현대 군사 교리의 능력 기반 평가에 해당하는 통찰도 남겼습니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지정학적 단층대에 놓인 대한민국에게 투키디데스의 통찰이 어떤 대전략적 함의를 주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해안과 대륙이 부딪히는 지정학적 단층대에 위치하며 신흥 강대국 중국과 기존 패권국 미국 사이에서 분단된 영토를 마주한 대한민국에게 투키디데스의 저작은 21세기 외교 기밀 문서와도 같은 교훈을 줍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멜로스의 비극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테네의 압도적 무력 앞에서 멜로스는 우리는 정의로우며 신이 돌보실 것이고 동족인 스파르타가 구원하러 올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리다 결국 남성 전원이 학살당하고 여성과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상주의적 도덕론이나 모호한 중립선언만으로는 강대국 정치의 소용돌이에서 생존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감성적 민족주의나 국제사회의 선의에 기대는 희망적 사고를 철저히 배격하고 비대칭적 군사 억제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반도체와 첨단 산업 공급망의 핵심 노드를 장악하여 강대국조차 함부로 우리 이익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지렛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동맹의 딜레마를 정교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강대국 아테네나 스파르타가 아니라 하위 동맹국인
코린토스와 코르키라 간의 국지적 분쟁이었습니다. 코린토스는 동맹의 맹주 스파르타를 교묘하게 압박해 자신들의 지역적 이익을 위한 전쟁에 끌어들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의 우발적 충돌이 한반도로 확전되는 연루의 위험과 강대국이 언제든 지원을 철회할 수 있는 반기의 위험 사이에서 극도로 정교한 균형과 예방 외교를 발휘해야 합니다. 셋째, 파괴적 내전을 방지해야 합니다. 페리클레스 사후의 아테네는 클레온이나 알키비아데스 같은 포퓰리스트 선동가에게 휘둘리며 시칠리아 원정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정치 양극화와 편가르기식 선동은 외부의 적이 공격하기도 전에 국가의 외교 안보 대전략 수립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내부에서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정보의 투명한 공유와 이성적 토론에 기반한 건강한 시민의식의 회복, 그리고 일관성 있는 초당적 외교 정책의 확립이야말로 강력한 국방력 이전의 가장 기본적인 안보 전제 조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키디데스가 2500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의 우리에게 던지는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25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건너뛰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차가운 비수를 들이밉니다. 그는 신탁의 안개와 영웅신화라는 낭만주의의 장막을 역사의 무대에서 거칠게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과 맹목적인 명예요, 끝없는 이익 추구라는 인간 본성의 벌거벗은 민낯을 무대 중앙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도의 과학기술과 촘촘한 국제법이 인간을 문명화시켰다고 믿으며 약육강식의 야만적 시대는 영영 지나갔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투키디데스가 그려낸 위대한 아테네와 강력한 스파르타의 처절한 몰락은 우리의 지적 오만에 서늘한 찬물을 끼얹습니다. 제국은 외세의 압도적인 침략이 아니라 스스로의 맹목적인 오만과 탐욕에 의해 무너졌으며 빛나던 민주주의는 적군의 칼날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선동가의 새치혀에 의해 타락했습니다. 강자가 무자비한 힘을 휘두를 때 국제사회의 정의는 비겁하게 침묵하며 위기에 처한 군중은 이성적 판단을 버리고 가장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목소리에 환호합니다.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궤적의 찌꺼기가 아닙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역사라는 이름의 난폭한 교사는 언제든 우리 곁에 되돌아와 뼈아픈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 책이 수천 년의 시간을 버티고 영원한 소유물로 살아남은 이유는 명백합니다. 눈을 감고 막연한 희망의 기대는 자에게 역사는 참혹한 비극을 반복하지만 두려움 없이 현실의 냉혹함을 직시하고 스스로 대비하는 자만이 다가올 파멸의 굴레에서 자신의 운명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